작심하고 풀어보는 한일 악연사 500년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조선의 하늘 위로 날아간 하얀 공작새입니다. 제목 좀 감성적이죠?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드리면 1543년 9월 23일에 일본의 권력자들은 대량 살상을 너무나도 쉽게 가능하게 하는 무기를 철포를 습득했습니다. 조총이죠. 이 무기를 습득함으로써 권력자는 권력을 더 강력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고,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유럽 중세 기사들처럼 몰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직적인 위계질서, 그러니까 위계질서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던 천하라는 공간이 파괴가 되고, 지구는 세계, 정글 같은 세계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천하를 고집하던 나라들은 이후에 각도를 달리하면서 흘러가는 역사에 질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무렵에 조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본이 철포를 얻은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1555년 5월 20일, 음력 5월 21일에 비변사가 당시 국왕이었던 명종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일본인 평장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총통이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교하고 제조한 화약 또한 맹렬합니다. 이자에게 당상의 직을 제서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명종은 벼슬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른대로 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마도 사람입니다. 평장친은.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뭐였냐면 동네로 와서 귀화를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귀화를 시켜주면 총통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조건을 내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총이라는 단어는 임진왜란 후에 생긴 말입니다. 그때 이 총통은 바로 조총을 뜻합니다. 그 명종의 허가 떨어지면 바로 다음 날에 사관원에서 또 이제 재료에 대해서 보고를 보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총통을 주조해야 하는데 철이 없다. 그러니까 저기 동대문 남대문에 그 옛날에 만들어둔 큰 종이 버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 종을 녹여서 총통을 주저하게 만들어달라. 그 왕에게 보고를 올리죠. 청을 하죠. 그랬더니 어제까지 오케이 했던 명종이 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전날에는 이 일본 사람한테 벼슬을 주고 총통 제작을 하라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한다는 얘기가 이미 민간의 철제를 사들이도록 했으므로 윤하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사관이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철제를 시장에서 사들이게 하니까 원망과 한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직동이었습니다. 비변사, 홍문관, 그러니까 그때 국왕 주변에 있던 모든 관청에서 다 종을 녹이게 해달라고 보고를 했지만 절대 명종은 허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명종이 이렇게 보고를 답을 합니다. 어진 장수가 있어서 잘 조치한다면 적들이 멋대로 날뛰지 못할 일이다. 그러니까 아예 니네들 잘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총통이고 뭐고 다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21세기에도 50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갑질 상사가 하는 그런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니들이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 뒤에 본심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한마디 덧붙입니다. 자고로 오래된 물건에는 신령스러운 힘이 있으니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물건을 부숴서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좀 어거지 같죠. 그 자기도 억진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명종은 옆에 있는 사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사관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관 또는 어이가 없었는지 삭제함이 옳겠다라는 명종의 말까지도 실록에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명종은 불교 신도입니다. 아주 독실한 불교 신봉자였죠. 문정왕후와 함께 왕실 사찰인 봉은사, 주지 보우를 고문으로 모고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자기 신념 혹은 종교의 국가 공동체 안위를 양보해버린 겁니다. 때는 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한가한 논쟁을 벌일 때도 아니었습니다. 왜구가 호남을 침략해서 영암, 장흥, 강진, 진도 일대를 휩쓸고 있었거든요. 이거 외변이라고 그럽니다. 을묘 외변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 엄혹한 시기에 국가 지도자가 조총 만들기를 거부를 한 겁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리고 또 세월이 좀 지납니다. 1589년 7월 1일 대마도 사람들이 조선의 경복궁을 방문해서 선조, 그 당시 국왕인 선조에게 조총을 바칩니다.
류성룡의 징비록에 보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마도주 평의지가 조총 수삼정을 바쳤다. 조총은 왕이 군기시에 보관하도록 했고 명했다. 우리나라가 조총이 있게 된 것은 이때부터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조총이 15살 먹은 다네가시마의 도주 도키타카가 현지화에 성공했던 바로 그 철포입니다. 바로 그날 평의지, 일본은 소요시토시라고 합니다. 대마도주 소요시토시는 공작새도 한 마리를 또 진상을 합니다. 귀하고 하얀 공작새를. 조선정부는 이 공작새는 남쪽 바다 섬에 풀어주고 조총은 무기고에 집어넣습니다. 그 총으로 사격을 했다든지 분해를 했다든지 청소를 했다든지 그런 기록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무기고에 보관을 시켜놓은 거죠. 마치 선물 받은 선물 항아리 같은 거를 이제 군거에 넣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단의 규모를 상세하게 기록했던 그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30만 정을 만들었다 했던 신경이라는 사람이 제조번방지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외적의 사정은 전날과 달랐으나 조정에서는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라고요. 3년 뒤 1592년 임진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철포부대가 조선을 짓밟아 버립니다. 동래 상륙하고 20일 만에 일본군은 조선의 수도 서울까지 진격을 했고 선조는 의주로 도망을 갑니다. 다네가시마 도키타카의 아들, 바로 그 총을 수입했던 히사토키라는 사람도 참전을 합니다. 전쟁 초기에 조선의 육군은 이 조총의 위력뿐만 아니라 소리부터 혼비백산을 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무기에 깜짝 놀라죠. 소리만 들어도요. 조선의 은산이라는 은산은 죄다 무너지고 새로 만든 벽이란 벽은 죄다 뚫린 대참패 연속이었습니다. 적이 제 손으로 신무기를 바쳤습니다. 거듭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의 지도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성룡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도성을 잃고 탈방이 와해됐다. 실은 외적이 조총이라는 좋은 병기를 가지고 수백 보 밖에까지 미치고 마침은 관통할 수가 있고 총알 날아오는 것이 마치 바람을 탄 우박과 같으니 활과 화살은 감히 비교를 볼 수조차 없었다. 조선은 매한 우리나라가 본래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다른 기술에 기대하겠는가 라고 하다가 참극을 맞았다. 현대어로 바꿔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기록입니다. 사실 실제로 조선은 무기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화약도 만들고 화기도 만들어서 냉기가 아닌 화기를 만들어서 왜구를 경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1479년에 일본에 통신사를 보낼 때도 화약 장인을 동행시키면 이를 배워서 저 일본 사람들이 노략질에 쓸 테니까 화약 장인들은 동행하지 마도록 하자 할 정도로 화약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유출을 경계하던 그런 첨단 군사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후로 무기에 대해서 무심했고 그 사이에 일본은 유럽으로부터 화약과 철포를 수입해서 국산에 성공을 하고 대량 생산을 하고 그 무기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도발하죠. 자, 그러면 이때 그 당시 세상을 바라봤던 지도부, 그러니까 관료들의 태도를 우리가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쟁 초기에 그 조선군의 사령관은 신립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저 북쪽에서 오랑캐들을 무찌르며 공을 많이 세웠던 용감무쌍한 장수였습니다. 자기 혼자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을 목을 뱉던 그런 맹장이죠. 이 신립이 초기에 조선 육군 사령관이 돼서 충주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저지 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어이없게 일본군의 1군 사령관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문경세제를 그 요새를 버리고 달천변의 진흙탕에 배수진을 쳤다가 탄금대에서 부하들을 다 잃고 본인은 투신 자살합니다. 그때 전하기로는 이런저런 사람 다 합쳐서 총 병력이 8,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궁대에는 그 신립을 기리는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잘못돼서 좀 잘못된 겁니다. 많이 잘못된 겁니다. 이 신립이라는 지휘관으로 인해서 조선이 상실한 병력, 그 조선이 덮어쓴 낭패감과 상실한 전의는 추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용장이나 맹장일 수는 있어도 덕장이나 지장은 절대 될 수 없는 패전 사령관에 불과합니다. 임진왜란 직전인 음력 4월 초에 유성룡과 신립이 만납니다. 신립이 유성을 찾아가죠. 그랬더니 유성룡이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머지않아 변고가 있으면 공이 마땅히 이 일을 맡아야 할 터인데 공의 생각은 어떠하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때 신립은 대단히 가볍게 여겨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유성룡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성룡이 되묻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 전에는 외적이 다만 칼과 창만 믿고 있었지만 지금 조총과 같은 장기까지도 있다. 가벼이 볼 수 없는 그런 적이다. 근데 신립이 용감무쌍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비록 조총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쏠 때마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화리도 났다는 거죠. 유성룡에 따르면 신립은 도무지 반성하거나 깨닫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무장이 그러한데 대부분의 문신들의 황당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문신들은 더 웃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조가 전쟁 와중에 1594년 11월 12일에 유성룡을 부릅니다. 독대를 하죠. 그리고 명을 내립니다. 조총은 천하의 신기한 무기다. 그런데 다만 화약을 장진하기가 쉽지 않다. 이 화승총이니까 이 선이 끊어지면 적 화살에 맞아 죽게 될 거다. 이를 내가 염려하다가 우연히 총을 만들었다. 왕이 자기가 만들었대요. 한 사람은 조종해서 쏘고 한 사람은 화약을 장진해서 돌려가면서 다시 넣는다면 탄환이 한없이 나가게 될 거다. 다만 처음 만든 것이라 제작이 정교하지 못하다. 지금 경에게 이 총을 보내니까 비치해놓고 한번 웃기 바란다. 좀 우리가 몰랐던 선조의 면모죠. 선조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기록을 훑어보면 자기의 안위를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바보는 아니었어요. 영민했습니다. 곳곳에 선조가 굉장히 계산적이고 영민한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선조가 적으로부터 입수한 조총을 본인이 역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분해를 해봤더니 이러한 점들이 있고 단점이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장점을 살려서 내가 다시 만들어봤다. 그 화승총이 가지고 있던 최대 단점이었던 장전에서 격발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격과 장진을 교대로 하는 사격 시스템까지 만든 겁니다. 돌려가면서 다시 넣는다는 말은 이 사격 각각의 격발 시간을 상쇄하기 위해서 조총수가 교대를 하면서 사격한다는 겁니다. 얘가 빵 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장진을 하고 다른 총에다가 장진을 하고 그 사이에 또 쏘고 뭐 이런 식이죠. 교대로. 이게 1575년에 6월 29일 이건 양력입니다.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 통일 전쟁을 벌이면서 도쿠가 이에야스 연합군과 연합을 했는데 이 연합군이 나가시노라는 전투에서 이열횡대로 철포병을 배치를 하고 교대를 사격했던 바로 그 교대 사격술 바로 그겁니다. 선조는 이를 알았던 거예요. 아, 이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교대로 쓰는 건 되겠구나 한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 이 문약한 조선의 국왕이 신무기의 사격수를 개발한 사건을 두고 그때 사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예부터 중흥한 임금들은 영웅을 맞아들이는 것과 민심을 기쁘게 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겼고 무기를 정교하게 갖추기에는 구구이 마음을 쓰지 않았다. 조총이 적을 막는 데 관계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임금 자신이 무기의 공조를 논하게 된다면 도리의 앞뒤에 어두운 일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천하의 위험을 보이는 것은 병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병기혁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는가. 오늘날 근무는 진실로 여기 있지 않은데도 대신이 유성룡이 임금의 뜻에 아첨해서 그대로 순응하더라고 묵묵히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통탄스럽다 라고 사관이 평을 했습니다. 신무기를 스스로 개발한 왕을 비난하고 그 왕을 비난하지 않은 유성룡을 비난한 겁니다. 무기연구소 연구원들이 손 놓고 있는 작업을 최고 지도자가 대신해 줬으니까 이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근데 사관은 통탄스럽다고 한 겁니다. 실록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초로 모아서 적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선조실록은 1610년 광해군 때 완성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광해군이 등극하고 2년 만이죠. 궁성도 불타버리고 경복궁 홀딱 불탔거든요. 백성들이 태워서. 광해군이 창덕궁에 살면서 나라를 재건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 황량한 때 실록을 쓴 사관은 저 따위로 군주의 실용적 조치를 힐난한 겁니다. 바로 이 한심함이 군사 강국을 세종 때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무기와 군사 대국을 나약함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이순신과 의병이 없었다면 지금 일본말을 쓰고 있었을 겁니다. 자, 21세기가 됐습니다. 2010년입니다. 6월 13일 오후 11시 7분 일본의 무인 우주선 하나가 지구로 돌아옵니다. 우주선 이름은 하야부사입니다. 송골매라는 뜻입니다. 이게 호주의 우메라 사막에 착륙을 합니다. 7년 만입니다. 지구를 떠난 지. 하야부사라는 송골매 우주선은 이토카와라는 소행성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계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격으로 고치는데 고치지는 못해서 우주 미아가 돼버렸어요. 다 포기를 했는데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라 그럽니다. 이 작사가 7년 동안 끝없이 수리를 한 겁니다. 계속.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이 하야부사를 부활을 시켰어요. 7년 만에 세상이 포기했던 하야부사가 60억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시료 캡슐을 비디오가 있어요. 사막에 똑 떨어뜨리고 자기는 대기권에서 열을 받아서 산화를 합니다. 불꽃이 돼버린 거죠. 이 캄캄한 대기권에서 알을 낳듯이 뻥 하고 캡슐을 던지고 사라지는 그 하야부사,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불사신처럼 일어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고 죽는 영화 속에 영웅시된 사무라이를 떠올렸답니다. 그 하야부사를 발사한 작사의 발사 기지가 바로 15먹은 영주가 철포로 수입했던 작은 섬 다네가시마에 있습니다. 1543년에 이 맹렬하게 회전하기 시작하는 지구에서 유럽과 일본이 연결된 신문물이 일본에 상륙했던 바로 그 섬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다네가시마에 철포가 도착하고 50년 뒤에 그 철포와 함께 조선에 도착했던 하얀 공작새, 그 공작새는 지금 어디를 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